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지난 개천절 시위 때 광화문을 봉쇄했던 철제 펜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광화문의 방역 조치를 두고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반론과 함께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옹호의 여론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놀이동산에서는 정말로 1m 거리가 지켜지지 않는 빽빽한 인파들이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은 괜찮고 광화문 집회는 왜 안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오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전 세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마저 내 편을 가르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 코로나가 확진된 가운데 미국 재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짓 남았죠? 자, 이 미 대선 시계 제로 앞을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48시간이 관건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격리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뭔가 수척해진 모습 어딘가 모르게. 잠시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말 괜찮은 건가? 미국 재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인 차벽 불가피했나? 경향신문도 개천절에 광화문을 둘러싼 펜스와 차벽에 대해서 이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경향신문은 묻고 있는 건데요. 9년 전에 위헌 판단을 내렸어요. 광화문 광장에 또 등장한 이 차벽과 펜스, 과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인 시위마저도 불어, 차량 시위마저도 불어, 시민들에게 불심 점검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재인 산성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논란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중학교 배지원까지 손대냐?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 지원제를 추진키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강남 등 지원을 허용한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몰린 학교는 추첨해서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들은 집 앞에 학교 떨어지면 30분 걸려서 통학하라는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강남 집값이 잡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연휴에 73세의 나훈아 씨가 KBS 방송을 통해서 콘서트를 가졌죠. 그런데 거기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건 왕과 대통령 못 봤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영웅은 국민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낸 건데 이 메시지가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닷새 내내 화제는 테스형 신드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훈아 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간신문 언론기자 출신의 스탠포드에서 사회학 박사 출신의 김수경 박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야트.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요트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은 전 세계 여행 자제령까지 내렸고 정부에서는 1인 시위조차 불허하는 정말로 강한 처방을 내린 가운데에 이루어진 출국이라 논란이 많습니다. 뒷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오케이. 트럼프 대통령 괜찮은 거냐? 라는 전 세계인의 궁금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Are you okay? 잠시 후에 짚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찬성. 야당에서는 개천절 집회 차벽과 펜스를 이끌어서 재임 산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산성 어떤 산성인지 짚어보죠. 김지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추석 연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 걱정 때문에 부모님도 제대로 못 뵙고 고향집 친지도 제대로 방문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연휴 동안 외교부 장관 남편의 행동이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모님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데 요트 사러 미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외교 수장 배우자의 처신이라는 제목 달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갈 수 있죠. 요트 사러 갈 수 있죠. 요트뿐 아니라 뭘 사러 간다 해도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그분이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제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 구입을 위해서 미국에 출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뭔가 시급하고 긴급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요트를 구입한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외교부 3월 23일부터 미국을 포함한 북미 전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겐 여행 가지 마라, 미국 가지 마라 라고 한 상황인데 그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갔다. 추석 귀성자제 캠페인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이에 대해서 강 장관의 남편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외여행 자제주의보도 내린 상태인데 라고 묻자 출국 당시에요. 자유여행 간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지 않느냐. 매일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간다. 공익자 가족으로 부담되지 않나. 내 삶 내가 사는 건데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 없지 않냐. 간다. 라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되지 않느냐. 걱정된다. 그래서 마스크 많이 갖고 간다. 강 장관이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어른이니까 놀러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기자, 지금 이 이슈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국민들은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만 1인 시위조차 다 막힐 만큼 정말로 초강의 극약 처방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연휴 때 못 찾아뵙고 요트 사러 미국 간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조금 전 김진애 앵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트뿐이 아니라 미국에 본인이 뭘 사러 가든 그건 사실 개인의 자유죠. 그리고 분명히 이일병 교수가 스스로 인터뷰한 것처럼 코로나가 하루 이틀 내에 종식될 것도 아니고 본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기본권을 행사하겠다, 자유를 행사하겠다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분이 바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제 가족이라는 거고, 외교부, 이제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수장으로서 여러 차례 이제 우리 국민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당사자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다른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결국 그 장관의 이제 배우자는 결국 해외여행 가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데, 글쎄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인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배우자 자체가 공인은 아니지만 국무위원회 배우자로서 어떤 공인의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같이 느껴야 한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을 과연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이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집회의 자유 같은 건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걸 이제 제약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 논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K 방역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K 방역을 위해 존재하는 건 분명 아니기 때문에 과연 방역을 위해 어디까지 개인이 양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논란을 그 야당에서는 결국 이제 이게 코로나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에 빗대어서 코로나19 방역도 여권 인사들한테는 자유가 더 허용되고 예. 야권 인사들에게는 자유가 더 제약되고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코로나안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 논쟁을 제안하는 야권도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까지 제약할 것인에 대한 논란으로 이것이 좀 더 건설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강 장관 남편의 요트 출국 미국행을 두고서 소상공인 죽어나가도 나 혼자 욜로를 즐기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그리스의 베트남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병 교수가 지난 6월에도 요트 구매를 위해서 그리스 여행을 계획했다. 당시 외교부가 전 세계 국가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해서 국민들 여행 취소를 권고했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 코로나 감염자 확산 일로였죠. 당시 이일병 교수의 블로그에는 이왕 갔으니 근처 관광도 좀 하다가 올까 한다. 요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다른 곳 가볼 여지도 있다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장기 여행까지 검토했었다. 그리스의 한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 뒤늦게 안 후에 계획을 취소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베트남입니다. 올해 2월에 베트남 여행, 고교 동찰 등과 베트남 호치민 일주일 여행. 당시 정부의 권고가 베트남 여행 자체를 최소화해달라. 귀국 후 곧바로 카리브해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으로 여행을 갔다라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물론 이 부부가 한 몸이긴 합니다만 또 어느 때는 부부가 또 별개의 일일 때도 많습니다.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논란 때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집에서 대화를 잘 안 하시느냐 뭐 이런 논란도 일었잖아요. 강 장관이 사실은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여행을 강하게 자제했었는데 왜 이게 남편에게는 적용이 안 됐던 걸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쉽게 우리가 내로남불 이런 표현하지만은 현 정부 이렇게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뭐 청와대 일부 수석들 보면은 인지 부조화 현상도 많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뭐 우리 아이들한테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삶에서 뭔가 배우라는 뜻인데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더 참으면서 무언가 일반 국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K방역이 모두 박수받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박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만 적용이 되는 거고 사실상 사회 지도층 내지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와는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고 별개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데 굉장히 그 차이점이 있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허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는 누가 뭘 따르겠어요. 지금 뭐 서울 들어왔지만 중소도시 가보면 예. 그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자제하고 조심하고 모두 들어갈 때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즘은 해외 영업이라는 건 완전히 거의 포기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바이어를 만나거나 어디 영업하러 가는 활동을 예.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걸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도 그래도 정부의 지침이라고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전혀 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 국민들이 많이 허탈해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 벗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어디 갈 때만 해도 모든 개인정보 다 적고 있잖아요. 이 개인정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연휴에도 광화문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뭐 85년도 대학교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 독재정부 당시에 막 가방 안에 무슨 책만 있어도 검문 검색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런 일상을 제약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배우자가 저런 이렇게 편안하게 너무 문제의식 없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지금도 이렇게 떳떳하게 미국을 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글쎄 뭐라고 판단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저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태구 실장님, 이일병 교수, 강 장관 남편의 발언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내 삶을 내가 사는 건데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공직자 가족으로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부인인 강 장관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른인데 뭐 놀러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이 되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뭐 흥미롭다고나 할까? 뭔가 예.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규준이 돼갈 건가 좀 궁금한 대목들이 있어요. 네. 이 이일병 교수가 말이 좀 거침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보도에 나온 뭐 베트남을 갔니 그리스에 가고 싶었니 하는 건 자기 블로그에 본인이 써놓은 거예요. 예. 내 이제 은퇴 교수로서의 내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고 나는 앞으로 인생 계획이 이러이러하다까지 다 써놔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문제 없어요. 아, 이분은 되게 열심히 재밌게 건강하게 사는구나 라고 할 사람인데 지금이 코로나 국면이고 또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니까 예. 화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일병 교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불법과 부도덕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표현도 못하고 뭐 이렇게 행동도 못하고 사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라 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개인의 표현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성 정치인, 여성 고위공직자는 자기 이제 남편과 가족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예컨대 불법이다. 혹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는 거의 이제 한 가족의 재산은 같은 걸로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남편이 뭐 불법적으로 뭘 했다. 그건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정도의 일에 대해 가지고 아니 난 좀 만류하고 했는데 남편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했다. 그거를 강 장관한테 더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책임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건 어떤 불법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직권에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여권의 이제 뭐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반응이 더 매몰차죠. 다른 분들에 비해 가지고 예. 좀 책임하고 엮인 사람들보다 강경화 장관한테 좀 매몰찬 게 흥미로운 것이 이분이 이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가? 혹은 지금 제일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내세우고 지적으로 삼는 것은 코로나19라는 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선을 긋고 있는 건지 그런 거. 또 하나 또 시사점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최소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삶이 정상화되는 것은 뭐 후내년 초쯤 돼야 되지 않겠냐 늘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좀 뭔가 계속 이렇게 닫아놓고 살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일상과 방역을 같이 이제 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또 이일병 교수가 저는 되게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강경화 장관이 지난 5월에, 이 타이방역의, 강도가 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Privacy is a very important human right,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And when you balance the privacy of the patients against the public's need to be protected from this risk, I think the answer is very clear.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my answer is clear. 나의 답변은 명확하다. 사생활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지만 남편의 이른바 지금 사생활 논란과 관련돼서는 송구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 간 것이라 귀국하라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답변과 지금 나의 가족의 논란에 대한 답변의 태도가 묘하게 대비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행 자제 공고 내린 장관 가족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 대목도 오늘 눈에 띕니다. 김수경 박사님, 강 장관이 지난 5월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My answer is clear. 사생활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남편의 사생활과 관련돼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가 아니냐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참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들과 이제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을 임명할 때 보통 가족들을 다 같이 부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장관직은 본인이 수행을 하지만 어쨌든 장관의 가족으로서 뭐 치러야 될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저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일병 교수가 그래도 아내가 이제 외교부 장관에 있고 본인이 이렇게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고 그런 걸 블로그에도 올리고 심지어 이렇게 보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아내가 곤란할 것이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외교부 장관을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좀 단 몇 년만 좀 참으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협조가 없었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고요. 의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의 입장도 매우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저렇게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강경화 장관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을 설득에 실패한 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는 건데 남편이 저렇게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자기가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또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협조해달라, 우리 K방역에 협조해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부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극단적으로는 전혀 이념을 달리 믿는 부부가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되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협조가 안 될 경우에 그 배우자를 막 비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일병 교수가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이 유보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이번 계기로 같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강장관의 앞서 이제 인터뷰 내용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경우를 한정을 해서 강력하게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발언을 한 건데, 자, 남편의 논란과 관련된 이 답변에 대한 논란 계속될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당의 비판 내용 살펴보시죠. 여행 자제 권고하더니 장관 가족은 예외냐? 김은혜 대변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나갔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자, 일단 표현이 고관대작 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행에 요트까지 챙기며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을 즐긴다. 그들만의 추석, 그들만의 천국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정부가 만든 수칙은 모든 국민이 지키도록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자, 윤희숙 의원은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를 던졌어요. 정부의 수칙, 특히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정부의 방법, 방칙, 수칙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는 철학적인 문제죠. 굳이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힘 있는 분들의 이탈만 용인할 것이 아니라 수칙을 수정해 국민 전체에게도 알려달라. 따라서 요트 사러 미국 가는 게 괜찮으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요트 사러 미국 가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해달라.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지난 추석 연휴 중 개천절에 이 광화문에서 예고됐던 개천절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이례적으로 막아서는 장면과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광화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 방역은 지금 거의 국민전시 상황이라 방역에 철저한 당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겹겹이싼 재민 상승이 국민들을 선포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코로나 대응령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개천절의 광화문 집회 방역 조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 채널A 스튜디오가 딱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기자도 그날 출근을 해서 자, 저 펜스를 뚫고 광화문 사옥까지 도착을 했을 겁니다. 잠시 후에 그 경험담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제 개천절 도심 집회 180개 부대 11,000여 명이 투입돼서 정말 엄청난 경찰 인력이죠. 경찰버스 500여 대가 투입해서 차벽으로 봉쇄가 됐습니다. 서울광장과 광화문역 500m 거리 경찰 검문이 4-5차례, 4-5차례.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검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한 조간 보도에 따르면 600m 가는데 검문이 6번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100m에 한 번씩 검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차량 검문소가 90곳을 운영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집회 단속 중이던 일부 경찰이 차량 검문 중에 차 안에 있는 태극기를 발견하고 왜 차 안에 태극기가 있느냐라며 일부 운전자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결세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보수단체의 반발이 나왔고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소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 과잉 대응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 오후 4시 60대 남성이 왜 경찰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막느냐라며 바리케이트를 뚫으려 하자 경찰 40여 명이 막아서기도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그 펜스를 향해서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 펜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 펜스를 일컬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딴 재인 산성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진짜 그날 출근했을 때 불신 검문도 있었고 차벽으로 똘똘 말아서 1인 시위조차 허용이 안 됐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날 새벽에 출근해서 사실 제가 출근할 때는 뭐 차량을 막고 불신검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갈 때 전체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나갈 수 없어서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차벽을 1시간 차를 하나 빼줬죠. 그래서 나갈 수 있게. 그 정도로 뭐 광화문 일대 전체를 다 막았는데 오전에 출근한 저희 제작진들은 뭐 대부분 다 5-차례 이상 불신검을 받았다. 불신검문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채널A 사원증을 보여줘도 왜 가느냐라고 재차 물어봐서 방송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됐었고 심지어 그날 라프로에 출연했던 패널은 출연자가 맞다는 걸 증명하라고 그래서 작가와 오간 카톡까지 그러니까 그 메신저 내용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시까지 스튜디오 와라 이런 문자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출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위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광화문에 아무도 이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굉장히 엄격한 그리고 뭐 어느 때보다도 뭐 과거 언제나 비교하더라도 뭐 박정하 전 대변인은 80년대 상황을 얘기했지만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사실은 원천 봉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의 자유도 제한을 했죠. 그런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서 정부는 그걸 세금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건 자유의 제약에 대한 보상인데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를 제약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저는 집회 자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소규모의 차량 시위를 허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회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나중에 누구도 보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망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집회를 허용한다 이렇게 법원도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1인 시위라는 건 사실 집회를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1인 시위를 한다면 그걸 과연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제약할 수 있는 거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8.15 집회 때 법원이 방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집회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실 방역망이 무너졌죠.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뭐 원천 봉쇄할 수 있으나 그거는 진짜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는데 사실 3일 개천절날 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 상당 부분 설득력 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또 한글날 9일 집회를 또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일병 교수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네. 조금 전 우리 영상에서 같은 날 근교의 놀이동산에는 주차장이 빼곡히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줄도 빼곡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 봤는데 놀이기구 놀이동산은 괜찮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위 집회는 안 되고 뭔가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본말이 전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목적이 저는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부장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거 국민들이 충분히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광화문 집회를 막았다기보다는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서 저런 공권력을 쓰고 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서울대공원엔 주차 면수가 6,700대 정도 되는데 그게 꽉 차고 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운집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전히 지하철에 빽빽한 지하철 버스 다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화문에는 왜 사람이 저렇게 모이면 안 되느냐? 물론 8.15 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됐다는 일부의 오해도 있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그거는 모두 똑같은 원칙에 적용이 돼야지 왜 저것만 저렇게 되느냐. 그렇다 보니까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공권력이 쓰여진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도 그래서 부심 끝에 10대 이하의 차량으로 시위하는 거는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인데 저렇게 차벽을 무려 10,000명이나 동원해서 차벽을 세운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 지금 스튜디오 저기 보고 있습니다만은 연휴 기간이라 아직 못 치웠을 수도 있지만 10월 9일 한글날 집회 때문에 그냥 놔뒀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우리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 우리 사회가 과연 저렇게 집회를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지 마냥 저렇게 막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보여집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경향신문 소개했는데요. 경향신문이 광화문에서의 차벽을 막은 거 2011년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해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쓸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거든요. 그게 과연 이렇게 이번에 있었던 개천절의 광화문이 그렇게 위험이 있고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안전펜스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재인산성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윤태호 실장님, 앞선 강 장관 남편의 요트 구입하러 미국행 문제와 묘하게 겹치면서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의구심을. 결국 선택적인 방역 조치가 내려진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서 누구에게는 엄하게,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방역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집회가요. 우리나라는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예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시위 같은 것은 뭐 신고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집회 신고제인데 경우에 따라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금지가 됐을 뿐더러 봉쇄가 됐잖아요. 봉쇄. 금지하고 봉쇄라는 거는 아주 다른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들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처벌받아. 라는 거는 이제 금지고 우리 법에 다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감시를 한다든지 팔을 묶는다든지 라는 것은 전혀 다른 노도소에 얘기군요. 수감된 사람이라든지 발찌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봉쇄하게 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비상 국면을 만드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냐? 분위기 안 좋잖아. 그 눈치도 없어? 라고 하는 거하고 봉쇄는 다른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경향신문에도 나왔던데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봉쇄를 하는데 그러면 이 봉쇄를 하기 위한 금지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럼 예컨대 우리가 3단계 2.5단계면은 집회는 봉쇄다. 1단계는 허용이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느냐. 그리고 그 규정은 법으로 돼야 되는 거지. 대략 분위기 보고 엄단하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엄단하라. 거죠. 예. 지금은 이제는 저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영부인도 같이 확진됐습니다. 미국이 뒤집혔습니다. 특히 재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여러 가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구나. 두 번째, 미국 재선은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입니다. 백악관에서는 48시간이 관건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괜찮은 걸까요? 48시간이 관건이다. 트럼프 상태가 어떻길래? 지난 2일 현지 시간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확진,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격리 치료죠. 현재 렘데시비르 2차 투약을 마친 상황이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밝히고 있고요. 백악관 비서실장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24시간 동안 대통령의 건강은 매우 우려되는 상태였다. 그의 치료에 앞으로 48시간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완전히 회복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현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괜찮은 겁니까? 48시간이 관건이라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보도를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치 같은 그래요? 경우는 괜찮다, 상태가 괜찮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고 앞으로 48시간, 그러니까 3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48시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완전하게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지금 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경미하게 지금 좀 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괜찮다라는 거를 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코로나19의 그 위중함에 대해서 다소 경시하는 듯한 이제 행보를 보였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물론 다시 쓰라고 했죠. 그리고 경제 때문에 이렇게 봉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그동안 좀 경시했던 모양새와 달리 본인이 이걸 직접 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를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바로 지금 대선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굉장히 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트위터를 통해서도 본인이 건재하다,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고, 또 그 4일날 지금 보시고 계신데 그 병원 앞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저렇게 차를 타고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매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가 매우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이 선거 자체가 매우 혼돈스럽기는 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망 가능성까지 무게를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그 기회를 노려서 이렇게 내가 코로나19를 이겨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혹은 또 코로나19가 그렇게 대단히 네. 위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대선 전에 오히려 그 지지 세력들을 더 규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48시간이 관건이다. 지난 24시간 몸 상태 안 좋았다라고 밝히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위중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차량에 탑승해서 병원 밖으로 깜짝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자, 저희 시간으로 조금 전에 이 영상이 좀 확인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병원 격리 치료 중인데, 자, 그냥 수행원 경호원들과 같이 차 타고 나온 거예요. 차 안에서. 드라이브죠, 이른바. 자,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나 괜찮다. 지지자들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잠깐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3일에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 came here, wasn't feeling so well. I feel much better now. We're working hard to get me all the way back. I have to be back because we still hav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And I look forward to finishing up the campaign the way it was started and the way we've been doing. And it's happened to million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I'm fighting for them, not just in the U.S. I'm fighting for them all over the world. I'm starting to feel
good, because I guess that's the real test. So we'll be seeing what happens over those next couple of days. 네, 윤태호 실장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까지, 난 곧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괜찮다는 말과 달리 조금 수척해 보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건강 상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치의랑 얘기도 다르고. 네.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반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렇게 이제 방역을 중시 안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대통령 그 후보 토론회 할 때도 바이든 후보한테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녀서 너는 겁쟁이다. 겁쟁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식으로 공격까지 하고 자기는 마스크 별로 안 쓰고 나 이렇게 다녀도 문제 없지 않냐라는 걸 막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따라서 했고 그러더니 걸렸구나. 그 부주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공교롭게 뭐 묘하게도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도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도 그렇고 미국에는 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그러는데 다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코로나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응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보냈지 않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예. 이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그런 결집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선 국면만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잘 모른다. 조금 진짜 봐야 알겠다. 그리고 좀 빨리 돌아오고 건강한 모습이라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거예요. 제가 이건 약간 예언할 수도 있는데 바이든이었으면 이렇게 못했다. 나니까 건강한 나니까 이렇게 됐지. 예. 바이든이 걸렸으면 되게 어려웠을 거다라는 식으로 또 마케팅 포인트를 삼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잠시 후에 주치의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의 돌직구쇼 전문가인 김정기 교수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 언론에서는 그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한 적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증으로 발전했던 때가 있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령이 74세로 고연령이다 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혹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를 투여하지 않았나. 렘데시비의 투여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자, 전문가들은 산소호흡기를 정말로 착용을 했었다면 그 상태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임상 실험 중인 약까지 투여할 정도다.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우려 섞인 메시지를 방금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지는 중이라는 겁니다. Just 72 hours into the diagnosis now, the first week of COVID, and in particular days 7 to 10 are the most critical in determining the likely course of this illness. Thursday he had a mild cough and some nasal congestion and fatigue, all of which are now resolving and improving. 자, 그러더니 곧 퇴원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소 보충 공급 뒤늦게 시인. 트럼프 대통령 상태가 계속 좋다면 우리 계획은 이르면 내일 백악관에 돌아가 치료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퇴원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료진의 얘기가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고열 증상 및 두 차례 산소 포화도 하락을 겪었다. 산소를 보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자, 현 상태를 부실하게 설명했다는 비판론에 대통령 낙관적인 태도를 반영하려 노력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이 논란이 하나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데 아직은 뭐 확실하지 않은 설인데 확진 사실을 알고도 지난 30일과 지난 1일에 공식적인 선거 일정을 소화했다라는 설도 제기됐어요. 확진된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게 설입니다. 치료와 방역에 정치 내지는 선거가 개입돼서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어떤 라디오 방송을 보니까 워싱턴에서 오래 있었던 한 교민이 자기가 20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봤는데 이렇게
혼돈스러운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주치의는 아까 발표하던 그 시점에서 72시간 전에 확진을 받은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컨대 30일 오전, 미국 시간입니다. 30일 오전 11시쯤에 확진을 받았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2일 새벽에 자기가 확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30일부터 2일 사이에 1박 2일 동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확진 사실을 숨겼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맞아 틀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맞아 틀려, 괜찮아, 호전이 됐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면은, 이르면 미국 시간은 내일 전 5일이 10월 5일인데요. 내일 퇴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원해서 물론 격리 치료를 백악관 내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게 보면은 14일간 입원하고 그동안 증세가 없을 때 퇴원하는 걸로 우리는 통상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초에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다 치더라도 이 5, 6일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가 지금 그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미리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앞에서 대선을 했던 것 아니냐. 혹은 지금 완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대선을 위해서 백악관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또 대선에 참여하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 캠페인 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함께 보시죠. 한 달 남은 미 대선. 자, 트럼프가 선거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선거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업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 부통령에게 권한이 이양된다. 그런데 이조차도 녹록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200만 명 이상이고 재투표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까지 후보를 교체하거나 선거 연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1차 TV 토론 저희가 그때 생중계해드렸지만 2차, 3차 TV 토론 뭐 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2차 토론회가 10월 1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치료가 빨리 끝나서 그 전에 완치의 판정을 받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앞으로 2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2주 내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아까 전에 김정일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74세 고령에다가 한 110kg 정도 나가는 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그래서 상태가 좋아졌다, 호전됐다고 그래서 바로 완치됐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대선 자체가 지금 1, 2차, 3차 토론을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것도 근본적으로 과연 대선을 이제 11월 3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치른 이후에 미국 대선 좀 독특해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다시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돼서 완전히 이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쨌든 스트롱맨의 그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본 것처럼 잠깐 병원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손도 흔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이 치료 상황 자체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미국발 뉴스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나훈아 씨, 두 번째는 주호영 원내대표, 세 번째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포스터 논란입니다. 먼저 지난 추석 연휴 TV 콘서트로 화제를 일으킨 가수 나훈아 씨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나훈아 씨의 공연 퍼포먼스와 화려한 가창력, 그리고
좋은 신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훈아 씨의 발언이 추석 연휴 그리고 지금까지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이번 TV 콘서트에서 나훈아 씨가 발표한 신곡 테스형이라는 제목입니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의 테스를 의미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수는 전 세계에서 나훈아 씨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나훈아 씨가 코로나를 이겨내자고 격려를 하면서 콘서트 대단했어요. 그 퍼포먼스와 어떤 그런 정정한 에너지, 가창력 뜨거웠는데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유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사람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위정자를 검색을 많이 했나 봐요. 위정자가 실검 순위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두고 여야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해석 각자 살펴보시죠. 먼저 야당에서 언론이나 권력자는 주인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공연의 키워드다.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 앞에서 저 말을 했을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정청래 의원, 오독하지 말라. 한국을 모르냐. 박수현 전 대변인, 나훈아 씨 말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치인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혹시 연휴 때 나훈아 씨 공연 좀 보셨습니까? 보면서 저는 사실 눈물 돌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원래 나훈아 콘서트 티켓 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번도 실제로 보지 않았는데 방송을 통해서 봐서 굉장히 반갑고 감동적이었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논란이 될지 사실은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환호하고 우리 정치적 인사들, 특히 이 여야의 지도부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훈아라는 가수 한마디 한마디에 전국이 들썩일 정도라면 나훈아 씨의 인기에 버금가는 정치인이 없다, 국민적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해석을 붙이기에는 좀 채찍질하라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셨고, 말씀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치권이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나훈아 씨 같은 가수의 황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의 황제가 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정쟁을 하실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윤태곤 실장님, 요게 과연 야당 주장대로 지금 현 정권을 비판한 말이다. 대통령이 뭘 잘했냐, 국민이 잘했지 라는 뜻입니까?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물론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자기는 가수인데 유행가 흘러서 가버리는 거지. 난 여기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이 던져진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랄 게 나훈아 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이것도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여냐 야냐보다 정치 전반 그리고 언론 전반, 물론 그렇게 한다면은 정치 전반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면은 여당은 실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당이 조금 더 들어야 되겠죠. 그건 맞는 것인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 그리고 야당에 힘 싣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조금 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아프게 다가올 수는 있을 건데 그렇다고 나는 이 야당 편이니까 야당 힘 실어줘야지. 그런 건 정말로 1도 못 느꼈다. 1도 못 느꼈다. 이재명 기자,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을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굳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콘서트 하다가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콘서트와 이 발언은.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KBS에서 이제 아무래도 공연을 만들었고 거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아마 쓴소리도, 그리고 또 본인 입장에서 직원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쓴소리 맞습니까, 그건? 글쎄요, 여러 가지 그거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KBS가 어쨌든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훈아 씨도 나훈아 씨 개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 자체를 정치적으로 알바할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대변인.
이제 추석 연휴에 보니까 저희 모친이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예. 저는 시작할 때 못 보고 8시 한 40분, 50분쯤 되니까 막 어머니 전화가 오고 가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또 지금 시작하니까 빨리 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KBS 문제 그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거다. 이런 얘기 멘트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고. 아, 그래요? 이후에 뭐 위정자 얘기 나고 쭉쭉 나오는데 아, 이게 뭐 굉장히 울림이 있구나. 그리고 언제 끝나지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방송이 됐는데 막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처음엔 뭔지 이랬는데 굉장히 국민들 반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 주는 무언가가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이게 뭐 여당을 위해서 야당을 위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여권의 반응은 제가 뭐 입에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뭐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걸러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명절에 여러분들 좀 뵀는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뭐 여당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던 많은 분들이 최근 요번 명절에는 니네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야단을 오히려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번에 직접 원주 가서 들으신 네, 거군요. 그런 걸 보면은 여도 야도 모두 정치권이 지금 국민들이 아픈 데를 긁어주지 못하고 나훈아 뭐 가왕이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얘기하는 한마디처럼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보다듬어 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권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좀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된다.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게 밤에 끝났잖아요. 밤에 그날. 끝났어요. 그날 곧바로 메시지를 낸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저는 그땐 그 메시지가 다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여권에서 최민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도 좀 센 분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았다. 세월을 확 끌어당겨 가라는 게 너무 좋았다. 감탄했고 원희룡 지사도 나 너무 좋았다. 근데 내가 정치 한 20년 하면서 나훈아만큼 울림을 주는지 그건 반성된다. 저는 딱 정치권에서 그 정도 메시지 나왔으면은 딱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뒤부터 과하게 숟가락을 얹고 또 과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럴수록 나훈아만 더 빛이 나는 거죠. 오히려. 이것들아 나훈아 좀 닮아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훈아 콘서트와 관련된 좀 이례적인 논란 일고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악플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군이 762로 사살을 하라면서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762가 뭡니까? 예,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 설명한 것처럼 7.62mm 소총을 사용해서 사살을 하라 이런 명령을 해석되는 거죠. 762를 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살하라는 말은 없었다는 게 지금 정부와 그러니까 청와대 국방부 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어로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본인이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762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그러니까 사살이란 단어가 없네요. 762로 하라. 그렇죠. 761을 근데 해석할 때 이제 그 7.62mm 소총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분명하게 사살 지시가 있었다. 뭐 이건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북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점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휘부로 보고가 됐었고 지휘부가 아주 사살명을 내렸다 이런 아주 확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뭐 북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물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과연 이 정보의 이제 출처를 이제 언급하면서 과연 확실한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연 만약 이것이 우리의 감청 정보에 의해서 확인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공개하는 게 옳으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도 그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미 북한도 사살 자체는 인정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논쟁이 이제 과연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시신을 불태웠느냐 이런 논란이 확산되어 있는 건데 이 감청이라는 게 이제 한번 정보를 얻는 과정 속에서 상대가 과연 어떤 정보가 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샜는지를 알면 그게 어디서 샜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확인시키는 게 과연 의미 있는 거냐 이 논쟁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기밀 누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황희 의원은요, 하나둘씩 꽃감 빼먹듯 국가기밀 사항을 흘리고 계신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 표현은 근거가 하나도 없고 자칫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수도 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사살되는 동안 우리 청와대와 우리 군이 정말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권의 주장은 계속해서 북한에게 공동 조사를 하자.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북한과 공동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째 지금 북한이 묵묵부답이란 말이에요. 북한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네. 원하는 방식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건이 북한 관할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북한 관할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취득을 해야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북한에서 원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정리해 놓은 사실관계만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조사에 응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렇게 무슨 소총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군사 기밀 아니냐, 누설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권 일각에서는 지적될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특히 앞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우리가 파악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사살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남북 또는 외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공제 사실이기 때문에 기밀 누설 쪽보다는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렇게 특수정보 들었어. 나 이런 정보는 있어. 여기 다 오픈하는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질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방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국방위원이나 정보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걸 거예요. 여기서 이런 보고를 받았다라고 전달한 걸 다시 재전환하는 형식인데 그래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 여권도 하고 군도 저는 좀 지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민홍철 국방위원장 이런 분이 다 라디오 방송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국방부에 보고 받았는데 사살하라는 타격하라는 지시가 와가지고 갑자기 타격을 했다. 타격이냐 사살이냐 뭐 그럼 한 글자 다르니까 다른 건지 모르겠고 군이나 국방부, 국정원 등에서 초기부터 이걸 이제 관리를 잘했어야지 쭉 이야기 다 해놓고 그다음 여나 야나 좀 질타받아 마땅한 게 지금 보면은 이 국방부나 정보 당국의 이제 보고는 한 덩어리입니다. 월북이다. 사살했다, 그 다음 시신을 이제 훼손했다. 라는데, 떼가지고 하나씩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강조하고, 이거는 약간 불명확한 것 같고, 라고 하니까 다 서로 꼬이는 거죠. 자, 그러면 박정화 대변인, 청와대 계셨으니까, 우리 정부가 그때 당시에 구하지도 못했고, 사후에, 김정은이 사과한 이후에, 강한 북한을 향한 규탄이나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동조사에 대한 응답도 없고, 공동조사도 안 된다면, 우리 정부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쓱?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꾸 진실을 규명하려고 그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흐지부지 된다면 또다시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윤태곤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 그러니까 처음에 뜨문 나왔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합쳐져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무언가와 다른 결론을 어디선가 자꾸 만들기 위해서 저분이 월북했다. 아니면 저분이 사살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정보를, 군정보를, 국정원 정보를
일반의 예. 언론의 보도를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고 흐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분명히 모든 거를 다 보고를 받고 이 중에서 여야 합의서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냥 묵묵부답으로 아무것도 없었네라고 하면서 좋은 기회니 무슨 전화위복이니 뭐 이런 엄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북한에게 따끔하게 우리 정부가 그다음에 청와대가 경고하고 항의하고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지 여직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건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적 추측이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리면서요. 영해 침범했다라는 북한의 반발 때문에 시신 수색도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습니다. 해경과 해군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해군 고생이 많습니다. NLL에서 남쪽으로 8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경이 지난달 26일 조류 후렴 분석한 결과 이모 씨의 시신이 조류 타고 우리 해경 해군 수색 범위 북쪽으로 3.2km까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해경이 수색하다가 뚝 멈추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야당 주장에 따르면. 3.2km만 올라갔어도 거기에 시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경이 올라가지 않고 3.2km 앞두고 딱 멈췄다는 겁니다. 야당 주장입니다. 결국 해경과 해군은 시신 표류 추정 지점에 수색을 하지 않았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경은요. 3.2km 떨어진 지점 정도는 쌍안경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 가면 북한하고 충돌 우려가 있어서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언뜻 드는 생각은 북한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로 시신이 3.2km 앞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 갔다라는 해경의 설명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는 김에, 배로 가는 김에, 3.2km 가는 게 한나절이 걸립니까? 뭐 2박 3일이 걸립니까? 쓱 가면 되는 거리인데 북한과의 충돌 때문에 어쩌면 거기에 시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해놓고서 가지 않았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에 무엇을 했냐 논란도 있지만 이제 북한 통지문이 오고 나서 사실 우리 군은 이미 시신이 불태워져서 훼손됐다. 그럼 사실 시신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겠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북한 통지문에서 우리가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 사살하고 나서 가봤더니 시신은 사라졌고 부유물만 불태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신 수색에 나섰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매일 뭐 30척 이상씩 함정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함정과 뭐 선박 등을 동원해서 글쎄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미 시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북쪽 NLL에 가깝게 있을 텐데 북한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사실 그 전에 지금 또 하나 논란은 실종 때는 과연 그럼 제대로 실종 당시에는 수색을 했느냐 논란도 같이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북한 이제 그 표류 예측 시스템을 봤을 때는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쪽만을 수색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21일 날 오전에는 표류 예측 시스템상에 북쪽으로 갔을 확률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당시 북쪽으로 수색하지 않았다 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야당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글쎄요, 뭐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정밀하게 이제 사안이 확인될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제 표류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실종 당시에는 표류 예측 시스템이 어땠던 거고 그리고 수색할 때는 어땠는지 좀 더 시간대로 좀 확인을 해서 과연 군이 제대로 그리고 군과 해경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면밀히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기자님은 워낙 성품이 온화해서 점잖게 말씀 주셨는데 국방부 기자를 출입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개인 견해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군이요 존재하는 것은 적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군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더구나 우리 수색범위 북쪽 3.2km가 북한 해역도 아니고 우리 NLL 이쪽 우리 해역인데 우리 해역에 우리 국민의 시신이 우리의 주적에 의해서 처참하게 사살돼서 둥둥 떠내려왔다면 우리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시신 건지는 게 북한과의 있을지도 모르는 충돌을 우려해서 안 갈 일입니까 그게?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기자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분이 처음 실종당했을 때 수색이 있고 그다음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이후에 수색이 있고 북한의 통지문이 온 다음에 수색이 있잖아요. 수색 강도가 뒤로 갈수록 높아져요. 그거 좀 이상하죠.
거는 실종당했을 때 수색 강도가 제일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뭐 지금 NLL 위로 올라가라 뭐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은 지금 그 우리의 이 수색이라는 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수색이냐. 우리는 이 시신이 훼손당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훼손당한 시신을 수습해서 가족들에게 돌려드리려고 그거면 참 좋은 거죠. 하지만 무엇을 위한 이제 수색이냐. 그리고 군 당국도 그럴 거예요. 이건 위 청와대나 이런 데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 수색의 목적은 무엇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거다. 로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일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좀 별로 신경 안 했으면 그때까지는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과 해경 측의 좀 명확하고 좀 본질적인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플인데요. 추석 연휴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포스터가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복지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식 SNS에서 추석 포스터 3종을 게시한 건데, 자, 이렇습니다. 장관과 차관 등이 주인공이 된 포스터입니다. 뒤에 보름달이 참 예쁘네요. 인상적입니다. 문제는, 자, 이게 장차관의 개인 홍보용이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얼굴 없이 노력하는 공무원과 의료진을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 출마용이냐, 뭐 세금 낭비냐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매년 명절에 만들던 장차관 인사 메시지를 담은 카드 또는 영상 게시물과 같은 취지다. 무리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별도의 예산 집행 없이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정희 변호사님, 일단 복지부의 어떤 그 답변도 참 인상적인데 일단은 송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돈 문제 꺼냈어요. 저거 돈 든 거 아니다. 요번 명절에 이제 카드 뉴스로 이제 SNS 통해서 명절 인사 받으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일반인들도 사실은 금방 합성하기 때문에 본인 사진하고 저런 이미지를 합성해서 추석 인사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렇게 만드는데 SNS용으로만 만들었을 뿐 배포하거나 인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설명이고, 이것도 이제 SNS에 이례적으로 이제 게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서 의료진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료진들의 노고를 지금 취해야 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의료진들, 얼굴 없는 의료진들을 SNS에 저렇게 카드 뉴스처럼 배포했다라면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는 좀 아쉬운 면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도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상황에서 대변인실이 했다라고 하니까 또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9개월간의 전말인데요. 추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해당 대위의 번호는 보좌관에게 줬지만 번호를 줬다고 전화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번호는 줬지만 지시는 아니다. 라고 해명한 겁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 언론은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아들 병가와 영가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다. 그러면서 이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이 보좌관에 대한 나의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한 분들 분명한 사과를 다시 촉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지난 2일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번호는 좋지만 그걸 갖고 진짜 전화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박정호 대변인. 너무 쉽게 우리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얘기랑 뭐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 했으면 그게 전화하라는 얘기라고 저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봐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면서 추석 명절 국민들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일단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뭐 수사를 시작해갖고 와서 겨우 한 달 만에 나온 수사 결과를 뭐 국민들이 믿냐 안 믿냐 이 이전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왜 사적인 일을 보좌관에 시키겠냐고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던 그 추미애 장관의 말을 이미 국민 대다수는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는데 전화번호 줬는데 내가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한 게 아니라는 이런 궤변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지 잘 모르겠고요. 늘 하시는 말씀처럼 Ministry of Justice 법무장관인데 이제는 떳떳하게 국민한테 뭔가 얘기하고 국민들의 믿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보여주시는 게 마치 저렇게 여전히 궤변으로 국민들 마음을 후벼파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박정화 대변인의 견해고 윤태곤 시장의 견해는 어때요? 전화번호를 줬지만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이야기인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뒷부분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나한테 법적 조치와 모든 걸 취하겠다. 그거는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차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검찰에 대한 자기 이제 지휘 통제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예컨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모 신문에서 뭐 옛날 뭐 어디 접대를 받은 뭐 그게 있다라고 신문 일면만 써가지고 근데 그 신문에 대해 뭐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정감사장에서 그 신문의 기사가 잘못됐지만 윤석열 총장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검찰총장이니까. 그리고 그 신문은 결국 그 뒤에 이제 크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다. 근거가 없이 이렇게 나한테 음해를 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내가 지시를 안 했다라는 거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 뒤에 게 저는 훨씬 더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분의 견해인데요. 이재명 부장. 여러 가지 좀 올린 글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뭐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짓말 프레임이다. 이것부터가 사실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진보 언론이 할 수 있는 뭐 한겨레, 경향신문들 다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야말로 굉장히 진영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진영으로 돌파해보겠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럼 과연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냐. 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조치는 지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검찰이 밝힌 거에서 그때 통화할 때마다 바로 답변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 관계 속에서 요청이나 부탁을 밑에 사람은 다 그걸 지시나 요구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 또 하나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게 이번에 병간의 연가는 누구나 군인이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프면 병가를 누리는 건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병가를 연장할 때마다 연가를 연장할 때 본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보좌관의 문의를 통해서 연장했다는 걸 노릴 수 있는 과연 군인 그런 기본권을 누릴 군인이 과연 있나 했을 때 너무 좀 뭐랄까 본인이 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모레부터 아마 국감이 열리고 그때 또다시 이 거짓말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점에서 미리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오히려 사과하면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호미로 막고 가래로 못 막는 그런 사태를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니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추 장관은 본인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은 거짓말을 했네라고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청탁도 아니었고 외압도 아니었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휴가였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이 시점에서 전화번호를 공유한 사실을 가지고 이게 지시다 아니면 정보 전달에 불과했다라고 공방을 벌일 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것을 정쟁으로 확대시켜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냐. 추석 이후에 우리 국감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석 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잠시 멈춰있는 경제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감수되는 상황이었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까지 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관계 때문에 이게 지시나 상명하복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요구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여직원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 혹시 그때 그 번호 뭐였죠 하고 전달했을 때 이게 지시냐 아니면 정보 전달이냐 이건 사실 두 사람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방이 끝났으면 이 문제는 정치권이 조금 수습할 시간이 됐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새로운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이 올린 글에 대한 이야기들, 패널들의 개인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 국방부라면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 국민을 수색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남북 간의 충돌이 발생해도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를 우리 군이라면 갖고서 우리 국민 시신 수습에 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했었던 기자로서의 개인 발언이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2사말루, 라방 2사말루에서는요. 오늘의 주제는 태극기를 가진 죄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믿지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